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월드 인사이드는요, 세계를 휩쓰는 포퓰리즘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월드 인사이드에서 독일에서 총선을 했는데, 독일 집권 기민기사연합정당이나 제2당인 중도좌파 3인당이 어디도 승리하지 못하고 독일의 이 제4당인 자민당이 녹색당과 더불어서 기민기사당과 연정을 구성하는 것을 정책 때문에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메이카 연정이라고 부르는 각 당의 색깔을 따른 자메이카 국기와 비슷한 연정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아직 정부를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다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독일의 극우 정당이 12.6%를 얻어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AfD라는 정당이 하노버에서 전당대회를 했는데요. 이 거구에 반대하는 6,000명이 몰려와서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위한 대안 이 정당 안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한 극우 정당 안에서도 지금 온건파와 강경파가 서로 맞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였던 온건파 패트리는 총선 직후에 당의 이 거구화를 경계하면서 탈당을 했는데요. 이 전당대회에서도 양 계파는 이 독일을 위한 대안 내부에서 또 충돌을 했지만은 어쨌든 깨지진 않고 거구적인 모습을 유지해 가는 쪽으로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독일의 좌파당이 또 극자당이 9.2%를 득표했는데요. 이 당은 연정에는 아예 불참을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이 3인당 출신의 이 대통령의 주선으로 3인당과 만났는데요. 3인당 출신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그리고 기민기사의 메르켈, 더 나아가서 이 3인당의 슐처 대표가 3자가 회동을 했는데, 이 회동에서도 결론이 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돼가면서 어떠한 결론도 없이 지금 정부 구성이 연기되어 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3인당 안에서는요, 이전에 총선 이전에도 3인당과 기민기사당 간의 대연정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당의 색채가 이렇게 희석되었다 이런 비판이 있고, 중도우파 기민기사당 안에서도 3인당과 연정을 하면서 보수 색채가 흐려져서 독일을 위한 대한 극우정당의 표를 뺏겼다. 이렇게 서로가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출범을 못해서 메르켈이 그냥 기민기사당만으로 소수정부를 출범시키겠다 하는 지금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독일의 역사에서 이 소수정부가 출범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독일의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지금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우려하는 이 독일 국민들이 6,000명이나 하노버에서 열린 AfD 전당대회에 몰려가서 시위를 하고 경찰과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AfD는 전당대회에서 인종주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강경우파 알렉산더 가울란트를 공동대표로 선출을 했고요. 그리고 온건파였던 패트리 공동대표가 탈당을 해버리면서 더욱더 오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하노버는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동안에 한마디로 전시를 방불케 하는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독일의 정치는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독일의 정치가 중요한 것이요,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브렉시트 이후에 보수당 중심의 정치가 메이 총리의 정권이 매우 위태위태하게 유지되어 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공화당으로 집권을 했습니다마는 공화당 안에서는 트럼프를 이렇게 반대하고 차라리 안정적인 펜스 부통령 체제로 가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트럼프의 이 러시아 스캔들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위나 또 이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블린, 또 딸, 아들, 이런 쪽에 러시아하고의 관련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그리고 트럼프 지지가 더 떨어지게 되면 아마 미국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내년 중반 이후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해질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마크롱이 총선을 앞두고 중도 정당을 만들어서 기존의 공화당과 사회당을 무력하게 시키고 극우 정당 마린 르펜과 이 민족 전선이라는 마린 르펜과 경쟁을 했습니다마는 대승을 했고 또 이어 벌어진 총선에서도 대승을 했지요. 그렇지만 프랑스 이 정권 자체도 지금 기성정당의 해체와 일단 마크롱에 대한 신임으로 위기 때문에 갔지만은 마크롱 또한 굉장히 위태롭게 전국을 꾸려가고 있기는 마찬가지고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외에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도 극우가 득세하고 있고 폴란드, 오스트리아에서도 극우가 득세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도 득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기성 정권이 무너질 때는 극자 정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인들이 득세를 했는데 지금 포퓰리즘이 지배하고 나서는 극우가 포퓰리즘에 좀 더 적합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1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이탈리아, 독일, 또 뭐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도 극우 정당들이 득세했던 부분을 보면 그때와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 대전 직후 2차 대전 전과 현재의 정치가 유사하게 가고 있는 가장 큰 근원은 무엇인가? 왜 파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는가? 현재 경제 사회적인 변화. 자, 경제적인 변화라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유럽의 임금이 10년 전보다도 사실상 거의 늘어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겠죠.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정책 담당자나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과 미스터리가 뭔가 하면요, 경제가 좀 성장해지는 것 같고 경제 회복세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경제 회복세에 따라서 상승되는 이 지표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경제가 회복되면 일정하게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저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여전히 저임금이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생산성이 낮은 저생산성, 그리고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경제 회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5대 미스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임금 부분이 유럽에 거의 10년간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질 임금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금은 늘어나지 않고 실업은 늘어나다 보니까 유럽의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분노하면서 기성정치 엘리트와 기성정치 기득권들이 노동자들이나 서민을 위한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라는 불만이 유럽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가면서 유럽의 파퓰리즘을 가속화시키면서 파퓰리즘 정치인들이 내놓는 대안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분노에 기반을 한 정오의 정치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퓰리즘이 과거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파시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포퓰리즘 이꼴 파시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의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서민 대중의 분노를 자극해서 파퓰리즘을 득세시키면서, 그렇다고 이것이
정말로 대중의 이 장기적인 미래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지만은 기성정치권 당신들이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할 수 없고 당신들은 기득권 엘리트로 수고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거짓말에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새로운 거짓말에 쏘고 싶다. 이런 심정들이 지금 유럽의 정치를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로요. 실업 문제가 크고 또 미국에도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요즘 일본의 대졸 초임 임금은 한국보다 오히려 더 낮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파퓰리즘의 유행, 그리고 독일 정치의 저런 이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누가 무책임하게 행동하는지 예상 가능한 문제와 장기적인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태클을 걸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독일 지멘스, 굉장히 큰 독일 회사지요. 조케즈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3인당을 제1야당인 3인당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3인당이나 독일의 좌파 정당들이 무조건적으로 이 해고를 갖다가 비난하고, 자, 이 지멘스가 8조 1200억의 이익을 얻고 있는데 6,9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 그 해고의 목적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관련된 제조업과 관련된 근로자들을 세계적으로 6,900명을 감원한다니까 이것을 반사회적 행위라고 사회당이 비판을 하면서 지멘스 회장이 반격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3인당은 지멘스와 맺고 있는 정부 계약을 다 해지하자는 압박을 정부가 하면서라도 해고를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멘스 회장은 세금으로 우리가 200억 유로를 내고 있는데 우리 보고 그런 비난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멘스와 독일의 제1야당인 3인당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논란이요. 결국은 이 6,900명을 근로자들을 지멘스가 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정치권이 3인당을 포함해서 지금 집권 기민 기사도 뚜렷한 대안이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징표라는 거죠. 과거 독일 같았으면 해고하지 마라, 대신에 임금을 낮춘다라는 어떤 노사정 간의 협약이 체결되고 그런 모양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실업률이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올랑드가 프랑스 대통령, 전 대통령이요, 임기 내내 2자리 실업률에 시달리다가 한 자릿수로 실업률을 내리지 못하면 재선은 출마를 안 하겠다 했는데 결국 그렇게 안 돼갖고 아예 출마도 못하고 자기 당을 망하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프랑스 대선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이요, 마크롱의 고향인 아미엥에서 미국의 월풀 공장이 폴란드로 이전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있던 미국 공장이 폴란드로 간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임금이 더 싸니까. 그러니까 286명의 노동자가 실업 위기에 처하자 마크롱하고 국민전선 극우정당의 르펜이 같은 날 그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펜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장 이전을 막겠다고 파퓰리즘으로 내질렀지요. 그런데 마크롱은 기적 같은 해법은 없다, 답이 없다, 공장 이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정리해고를 막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가 야유를 받은 겁니다. 너 사회당에 있었잖아, 이전에. 사회당 정권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했어, 좌파 정당이로. 그런데 너는 사회당에서 나와가 새로 당 만들어서 대통령도 되고 집권도 했지만은 너네들 답이 없다라는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다. 차라리 극우나 극자를 지지하겠다. 프랑스도
좌파 정당이 굉장히 득세를 했죠. 그래서 마크롱이 당선된 이후에 월풀 공장의 폴란드 이전 계획은 바뀌지 않는 대신에 다른 프랑스 기업이 이 공장을 인수를 해서 해고 노동자 대부분을 재고용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마크롱은 이 월풀 공장을 다시 방문해서 고마운 일이다 말하는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정부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럽은 일자리가 정치인들의 목숨을 좌우한다고 보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가지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경쟁을 벌이는 신자유주의적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경제가 안 좋고 일자리가 없고 임금이 안 올라가면 좌파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3인당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정부가 무조건 일자리를 해결해 줘야지 무슨 다른 어떤 이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쪽에 세금 깎아줄게, 규제 완화해줄게, 제발 여기 좀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번에 법인세를 과표 3천억 이상 기업에 25%로 올렸지요. 자, 아일랜드는 지난해 8월 애플로부터 체납세, 즉 세금이 얼마가 밀리는가 하면 130억 유로, 16조 7,700억을 받으라는 EU의 결정 이후에도 이를 안 받으려고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EU가 전체적으로 공동경제정책을 짜면서 이 애플이 유럽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무슨 이 조셉 해피처나 이런 데 여러 가지를 둬 가지고 쓰리쿠션으로 돌리면서 매출을 적게 잡았으니까 받아라 하니까 아일랜드가 이 세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받고 나면 애플이 아일랜드에 있겠습니까? 뭐 폴란드나 이런 데 싼 데로 가버리겠죠. 헝가리나.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세금을 16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 실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안 받더라도 우리가 지금 애플한테 그거 내라고 해가지고 회사 떠나는 걸 지켜보다가는 정권 망한다 이런 거죠. 자, 이런 무기력한 정치권의 분노한 표심은요. 그동안에는 노동자들이 사회평등을 지향한다는 사회당, 3인당, 공산당 이런 계열에 몰려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노동자들이요. 무조건 그냥 일자리 만들어준다는 거구나. 안 그러면 막 완전히 노동자만 보호하겠다라는 극자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극자도 굉장히 배타적인 측면에서요. 거부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윤이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프랑스 최대 철강지대인 북부의 이 하이안지라는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75%까지 높아지면서 주민 4명 중에 3명이 실업자가 되면서 4분의 1이 국경을 넘어서 룩셈부르크로 출근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지역의 득표, 이 대선 투표 합계가 늘 사회당이 1등을 했는데, 1, 2등, 못해도 2등을 했는데, 거국 극자가 1, 2등을 해버렸어요. 이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유럽의 대중들이 점차적으로 다 가난해져 가고 있고, 중산층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고, 이 노동자나 분노한 저소득층은 거국 극자를 가는데 이 비율은 한 6대4나 7대3 정도로 거구가 더 많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극자보다 파퓰리즘에서도 둘 다 파퓰리즘입니다. 요즘 유럽의 극자는요.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당, 3인당 계열, 공산당 계열의 좌파 정당하고는 아주 달랐어요. 파퓰리즘적인 좌파 정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은요. 대체로 사회주의 3인당 계열은 EU 통합을 지지하는데 지금 유럽의 극자 정당들은 EU에 탈퇴하겠다라는 소리를 극우 정당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두 정당의 공약 중에서 한 70%는 비슷합니다. 마치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샌더스와 공화당의 트럼프가 한 7, 80% 공약이 비슷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의 극우 열풍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제, 정치, 사회 위기 속에서요. 또 새로운 위기가 등장을 했죠. 이민이나 난민. 그것은 EU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과거처럼 한 나라가 한 나라 국경을 통제할 때는 유럽에 이렇게 동구에서 서유럽으로, 남유럽에서 북유럽으로, 또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대거 난민이 유럽에 들어오는 일이 불가능했을 건데 EU 차원에서 나라별로 할당하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 그 사람들의 종착지가 영국 런던으로 향하기 때문에 왜 영국이 상대적으로 가면 임금도 높고 이런 난민들에게 좀 잘해준다니까 전부 프랑스 칼레 인근에 도브 해협 그걸 건너가는 기차나 트럭을 타려고 난민총이 거기에 다 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수천 명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몰래 트럭이나 이런 데 뒤에 숨어서 영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기겁을 한 거예요. 우리 EU에 빠지겠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거와는 조금은 달라진 새로운 형태의 지금 극우화의 진행이죠. 그런데 이런 유럽의 파퓰리즘 정당들이 대중의 정서를 반영을 하면서요. 착실하게 한마디로 기반을 다져왔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극우 정당의 눈부신 전성기는요. 우연이거나 대중의 분노를 막연하게 선동해서 된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하나의 사회 추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수 엘리트 중심의 잘난 놈들, 상류층 자식들, 많이 배운 놈들 중심으로 중도 좌우파가 집권하는 이런 기성정치에 대한 반감이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포퓰리즘화 되면서 이런 민족주의 포퓰리즘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과거에는 장외의 또라이였는데 이제는 정치권에 진입을 하도록 이렇게 대중들이 기반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총선에서도 반난민, 반이슬람을 표방한 우파 정당들이 과반 득표의 선거에 성공했고 체코 총선에서도 우파 긍정당이라는 당이 승리를 했고 이탈리아 극우정당 북부동맹과 네덜란드 극우정당 자유당이 약진을 하고 내년에 상반기에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도 극우정당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10월 총선을 치렀는데 중도 우파 국민당이 61석이고 2등을 극우 자유당이 53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오스트리아에 집권을 해오면서 국민당과 이렇게 연립정권을 구성하던 1당이었던 3인당이 52석, 한 석 차로요. 극우정당에 밀려버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오스트리아의 1, 2당이 우파와 극우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극우 학생동맹 이 출신들이 한때 오스트리아 사회에서 나치와 가까운 극우 학생동맹 출신들이 지금 오스트리아 우파 정당에 급격하게 장악해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종북 주사들이 집권 세력에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에는 극우 학생동맹이 지금 기성정당을 거의 장악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이번 총선에서 이 53명이나 당선된 자유당 의원 중에서 20명이 대학생 때 민족주의 성향을 앞세우면서 범게르만주의와 나치를 지지하는 학생동맹, 즉 대학생 동명 출신이라는 거죠. 대학교 때도 극우 정당을 하면서 옛날에 히틀러 때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출신이잖아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그냥 합병을 했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 히틀러와 나치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오스트리아가 나치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걸 지지하는 학생동맹 출신이 지금 극우 자유당 속에서 20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 총선의 결과는요, 유럽의 극우 정당에게 완전히 자신감을 불러넣었고, 체코 총선에서는 반난민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정당 ANO가 200석 중에서 78석을 차지해서 1당이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도 지금 마크롱이 시원찮아지면서요, 극우 정당 국민전선이 난민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각 분야의 논쟁거리로 끌고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에도요, 북부 동맹이라는 극우 정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페이스북에는요, 이슬람에 반대하는 태그가 아예 딱 박혀가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헤이르트 빌더러스 자유당 대표,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공공연히 이슬람은 유럽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 헝가리에 페트르 시아르트 외무장관은 난민 정책을 놓고 EU에 반대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요, 난민은 유럽의 독이라면서 국경에 3중의 철조망 장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내년 봄에 헝가리에서 총선이 있는데 헝가리 극우 성향의 여당 피데스가 난민 문제로 EU를 공격하면서 여론조사에서 40%가 넘는 지지율을 지금 보여서 일당이 거의 확실하고요. 이탈리아에서도 난민에 대한 반감을 앞세운 북부 동맹을 중심으로 한 극우 정당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천하의 잡놈으로 정계에 은퇴당했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상당히 파퓰리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요, 최근에 이탈리아 우파 연합 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승리로 이끌면서 내년 총선에서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5년만 지나고 나면 유럽의 상당수의 나라들이 극우 파퓰리스트들의 손에 장악이 될 거고요. 일본의 극우화 경향도 더욱 심해질 거고,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됐지만 미국의 극우화 경향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전 세계의 극우 파퓰리즘의 특세는요, 지금 변화하는 유럽 정세를 정확하게, 미국 정세를, 일본 정세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선진국에서 기성 좌우, 중도 좌우파가 무너지고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하는가? 이 부분은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실업, 그리고 빈곤, 임금의 아주 낮은 수준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 등에 지금 양극화 등의 현재 기성 정치권이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총체적인 국민적 저항이 파퓰리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